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핀 진달래가 바람에 하늘거렸고 윤복자는 꽃잎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76의 나이에도 허리 통증을 참으며 마당 가꾸기를 즐겼죠. 진달래가 피는 계절이면 언제나 복자의 마음도 함께 피어났으니까요.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24살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평생을 아들 하나에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야간 청소부로 일하던 날들. 공장에서 밤새 미싱을 돌리던 그 시절. 아들 민호가 대학교 졸업장을 받던 날 복자는 생애 처음으로 편히 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지킬게요. 그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복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던 집까지 팔아 아들의 결혼 자금과 신혼집을 마련해줬죠.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으니까요. 어머니, 그 방은 비워주세요. 은율이 공부방으로 써야 하거든요. 며느리 미경의 말에 복자는 꽃잎을 어루만지던 손을 멈췄습니다. 봄날의 따스함이 순식간에 서리로 변하는 느낌이었죠. 내가. 그럼 어디서 자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자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아들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시선을 피했죠. 애도 크고 좀 불편하잖아, 엄마. 복자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는 이미 복자의 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이불과 옷까지 몇 권의 사진첩.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라고는 그것뿐이었죠. 진달래 꽃잎 하나가 복자의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붉은 꽃잎이 마치 복자의 마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정성으로 키워온 아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이것뿐이었나요? 알겠다.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복자의 인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복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그것은 마치 봄날에 갑자기 내린 서리처럼 그녀의 모든 희망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복자는 이제 자신의 방이 아닌 거실 구석에서 지냈습니다. 작은 이불과 옷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곤 겨우 한 평 남짓. 그마저도 미경은 살림에 방해된다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엄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처음엔 미경의 말이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됐어요. 복자가 만든 반찬은 식탁에 오르지 않았고 손주 은율이 할머니 음식 먹고 싶어라고 할 때마다 미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율아, 할머니 음식은 내 몸에 안 좋아. 엄마가 해준 거 먹자. 어느 날 아침 복자는 주방에서 손주를 위해 밥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미경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한테 어머니 음식은 안 맞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복자의 손에서 주걱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밥을 짓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가슴을 찢었죠. 마당 한쪽에 있는 평상에 앉아 찬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손주 은율이 가끔 몰래 찾아와 복자의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방 가지 말래요. 은율의 맑은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7살 아이조차 복자의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 복자는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꺼내보았어요. 민호가 대학 입학하던 날 첫 월급을 받아 복자에게 선물을 사주던 날 결혼식 날의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서 복자만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서 외면받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퇴근 후 복자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고 미경은 복자를 집안의 장식품처럼 취급했죠.
어느 봄날 복자는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때 미경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빨래는 제가 할게요. 여긴 어머니 집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복자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집이 아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복자를 덮쳤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디 가면 좋겠니? 저녁 식사 후 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자가 잠시 마당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그녀의 방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짐은 마당에 정리해뒀어요. 이제 다른 데 가주세요.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봄밤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복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복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비닐봉지 몇 개가 그녀의 인생 전부였어요.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76의 노인이 갈 곳이라곤 딱히 없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얼마나 묵으실 거예요? 찜질방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물었어요.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하루. 아니, 잘 모르겠네요. 찜질방의 따뜻한 열기 속에서도 복자의 몸은 떨렸어요. 구석진 자리에 작은 짐을 놓고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코골이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죠. 복자는 평생 처음으로 집이 아닌 곳에서 밤을 보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에 집 없는 신세가 된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문전박대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복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였어요. 허리 통증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결국 복자는 오랜 친구 이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순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자는 친구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복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순자야. 미안한데 며칠만. 내가 좀 갈 데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복자는 흐느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손을 벌린 적 없던 그녀가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죠. 이순자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호네 집에서 나온 거야? 이순자는 즉시 자신의 집으로 복자를 초대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복자에겐 천국 같았어요. 따뜻한 밥과 깨끗한 이불, 그리고 위로의 말들. 하지만 복자는 마음 편히 머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 패 끼치는 것 같아. 복자는 끊임없이 미안함을 표현했어요. 이순자는 그런 복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40년 지기인데. 넌 내게 항상 도움을 줬잖아. 그러나 복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밤마다 꿈에서 민호를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민호가 열이 나서 끙끙 앓던 날 밤새 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던 기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살던 시절. 그 모든 희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죠. 며칠이 지나고 복자의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순자는 복자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많이 무리하셨네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복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정이라. 이제 그녀에게 안정이란 무엇일까요? 집도 가족도 없는 그녀에게 안정은 사치였어요. 순자야, 나 어떡하면 좋을까? 병원을 나오며 복자가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 있다고 했잖아. 한번 가볼래? 그때까지 복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이 자신의 도리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녀도 인간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와 이순자는 함께 지역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 입구에는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어요. 복자는 망설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자야,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는 걸까? 민호가 내 아들인데. 이순자는 단호하게 복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복자야,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버릴 순 없잖아. 이건 권리의 문제야. 너도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해. 상담실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젊은 변호사 박지훈이 복자를 맞이했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복자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복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았어요. 아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했던 일들, 집을 팔아 아들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준 것, 그리고 결국 쫓겨난 현실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복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증거가 될 만한 서류가 있으신가요? 집을 팔았을 때의 계약서라든지 돈을 송금한 내역이라든지. 박 변호사의 질문에 복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것들을 챙길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잠시 후 무언가 생각난 듯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이건 통장이에요. 내가 민호 대학 보낼 때부터 모아둔 거. 복자가 꺼낸 것은 낡은 통장이었어요. 그 안에는 아들에게 준 돈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의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복자의 인생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죠. 어머님, 이건 명백한 부당함입니다. 도와드릴게요. 박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복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그동안 자신이 당한 일이 부당했다는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고소한다는 건가요?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어요. 고소라기보다는 권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의 기여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복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아들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 두려웠어요. 괜찮을까, 순자야? 괜찮고 말고. 세상에 자식이라고 다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일주일 후 박 변호사는 민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복자의 첫 번째 반격이었어요. 내용 증명에는 복자가 아들에게 제공한 재정적 지원의 내역과 함께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복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내용 증명이 들려 있었어요. 복자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위해 희생했잖니. 그런데 넌 나를 거리로 내쫓았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복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미경이도 스트레스 받고 은율이도 혼란스러워하고. 복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럼 76살의 집도 없이 거리로 나앉은 내 마음은 어떻겠니? 며칠 후 민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미경도 함께였어요. 둘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우리 가족 사이에 무슨 소송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차가운 눈빛으로 복자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복자는 이순자의 작은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내 권리를 찾는 거야. 내가 너희 집에서 쫓겨난 날, 넌 아무 말도 못했잖니. 복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단어 하나하나에 실려 있었죠.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은율이 방이 필요해서 그런 것뿐인데. 우리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미경의 말에 복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잘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준은 복자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방이 필요하다고 76살 노인을 거리로 내쫓는 게 잘해주는 거니? 그리고 내 말대로 그건 너희 집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이지만 말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복자와 미경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죠. 어머니, 우리가 돈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 이 일은 여기서 끝내요.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거래를 제안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가족으로 사람으로서. 결국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민호와 미경은 화가 난 채로 돌아갔고 복자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죠. 며칠 후 복자는 박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낡은 통장, 집을 팔았을 때의 계약서, 사본, 아들의 결혼식 사진까지. 모든 것이 복자의 주장을 뒷받침했죠. 어머님,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만 말씀하셔야 해요. 준비하신 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자 복자의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더구나 상대는 자신의 아들이었죠.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그건 여전히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님께서는 그저 정당한 권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재판 전날 밤 복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죠.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아들을 법정에 세우다니.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렸어요. 늦은 시간 누구일까 싶어 복자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손주 은율의 목소리였어요.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율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엄마 아빠는? 몰래 전화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언제 돌아와요? 은율의 순수한 물음에 복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자신을 내쫓았지만 7살 손주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은율이가 보고 싶어. 얼른 보자. 전화를 끊고 복자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자신과 가족의 관계는 영원히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재판 당일 법원은 복자에게 무척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가 그녀를 압도했어요. 박 변호사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재판 과정을 설명해 주었지만 복자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곧 시작합니다. 걱정 마세요. 법정 반대편에는 민호와 미경이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복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미경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에 복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어요. 복자가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집에서 쫓겨났는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윤복자 씨는 24세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야간 청소부로 밤을 새우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죠. 그리고 결혼 자금으로 살던 집까지 팔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76의 나이에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통장을 보며 판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민호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의 아들입니다. 분명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단지 공간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불화였을 뿐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한 이번 소송은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증인으로 나선 미경은 차갑게 말했어요. 저희는 어머님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식사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마련해 드렸어요. 단지 아이의 교육을 위해 방이 필요했을 뿐인데 어머님께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셨어요. 복자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떨었습니다.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마당에 짐을 내놓고 자물쇠까지 채운 게 단순한 공간 문제였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박 변호사의 조언대로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마침내 복자의 증언 순서가 왔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앉은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복자 씨, 증언을 시작해 주세요. 판사의 말에 복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복자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어떤 꿈과 희망을 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신당했는지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바란 건 큰 방도 호화로운 대접도 아니었어요. 그저 존중받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짐처럼 여겼고 결국 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76의 나이에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을 들으며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미경의 표정도 약간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증언이 끝나고 복자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냈어요. 재판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고 양측의 최후 변론이 오갔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첫 재판이 끝났어요. 복자는 지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어딘가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마침내 세상에 꺼낸 것만 같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민호와 마주쳤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복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복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게 담겨 있었어요. 내가 나를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기 때문이야. 내가 내 어머니이기 전에 한 인간이라는 걸 알아주길 바랐던 거야. 2주 후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복자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재판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까? 복자의 머릿속은 끊임없는 질문으로 가득했죠. 어머님, 오늘 긴장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머님은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셨으니까요. 박 변호사의 말에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으로 향하는 길,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복자의 마음을 알고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죠. 법정에 들어서자 민호와 미경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이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박 변호사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 윤복자 씨의 요구를 일부 인정합니다. 피고 강민호는 원고에게 집을 구입할 때 지원받은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복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오랜 투쟁 끝에 느끼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죠. 아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자는 법원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봄비는 그쳤고 희미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추고 있었죠. 이순자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복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 돈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때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복자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복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풀릴 문제는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 그것이 복자에게는 어떤 판결보다 중요했죠. 돈은 어머니께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이요. 그리고 복자는 민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람으로 존중해 주길 바랐던 거야.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복자는 살짝 물러섰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복자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유리가 할머니께 드리래요. 그것은 작은 봉투였어요. 복자가 열어보니 서툰 글씨로 쓴 편지와 아이가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복자와 은율이 손을 잡고 있었죠. 그 위에는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어요. 복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희망의 눈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죠. 박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떤 계획이신가요? 복자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더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해야겠지. 석 달이 지나고 복자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판결로 받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진달래 화분이 복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죠. 내일이면 꽃이 필 것 같은데. 복자는 진달래 봉오리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기쁨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새로운 삶이 함께 자라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안에는 이제 복자만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텔레비전,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사진. 특히 손주 은유리의 사진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었어요. 윤복자 씨, 오늘도 복지관 가실 거죠? 아래층에 사는 이웃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컴퓨터 교실이 있는 날이에요. 복자는 이제 지역 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요가도 하고 심지어 자서전 쓰기 모임에도 나갔어요. 법적 분쟁 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었죠.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뵈러 가도 될까요?
아침부터 온 민호의 문자를 보며 복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판결 이후 민호는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심쩍었지만 점차 아들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는 정기적으로 생활비도 보내왔고 무엇보다 복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와도 좋아. 답장을 보내고 복자는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이제 그녀와 민호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오후 복자가 복지관에서 돌아오자 문 앞에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어요. 미경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좀 들어가도 될까요?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어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건 어머님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복자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예쁜 손뜨개 목도리였어요. 미경은 어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떴어요. 서툴지만 복자는 목도리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녀는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 앉을래?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복지관 이야기, 그리고 조금씩 은유리 이야기까지.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어요. 할머니. 저녁이 되자 민호와 함께 은유리가 달려왔습니다. 7살 아이는 복자의 품에 안기며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봄꽃이에요.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요. 복자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유리의 순수한 미소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할머니, 나 크면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약속해요. 은유리의 순진한 약속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복자는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복자는 창가에 놓인 진달래를 바라보았어요. 놀랍게도 봉오리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벌써 피었네. 복자는 미소 지었어요. 진달래가 피는 것처럼 그녀의 삶도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권리, 그리고 자신만의 삶이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복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윤복자라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통장은 이제 복자의 새집 바닥, 진달래 화분 아래에 묻힐 예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그녀의 결심이었죠. 복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구나. 새벽에 스며드는 햇살처럼 복자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진달래 밑에 묻힌 통장과 함께 상처받은 과거도 조금씩 묻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복자는 침대에 누워 내일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복지관 컴퓨터 수업, 자서전 쓰기 모임, 그리고 주말에는 은유리와의 약속. 이제 그녀의 하루하루는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이제야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복자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달래가 꽃을 피우듯 그녀도 자신만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랜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그녀만의 봄.